이봐, 촌사람들!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기어 올라와! 이봐, 촌사람들.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기어 올라와. 회장님은 무표정한 얼굴로 비서 김 실장을 앞세워 산을 오르고 있었다. 김 비서는 땀을 흘리며 회장님을 부축했다. 회장님, 거의 다 왔습니다. 저기 보입니다. 그때였다. 묘비 옆에 쭈그리고 앉아 흙장난을 하던 아이 둘이 눈에 들어왔다. 5살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와 그보다 조금 더 커 보이는 여자아이였다. 남루한 옷차림에 흙먼지 가득한 얼굴. 아이들은 회장님의 아들 무덤 앞에서 천진난만하게 놀고 있었다. 회장님의 미간이 순간적으로 찌푸려졌다. 김비서, 저 아이들은 또 뭔가 당장 끌어내. 여기가 동네 놀이터인 줄 아나? 회장님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아이들은 움찔하며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회장님은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영상 보기 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잊지 마세요. 산 위로 올라오는 길은 가파르고 험했다. 혼자라면 절대 오지 않았을 곳이었다. 하지만 재벌 총수 강민준 회장에게는 이 산이 거슬렸다. 서울 한복판에서 진행되는 도시 재개발 프로젝트. 그것은 그의 야심찬 꿈이자 앞으로의 지배력을 상징하는 프로젝트였다. 수십억 규모의 재개발. 그런데 그 한복판에 자신의 아들 무덤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봐, 촌사람들.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기어 올라와. 회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그는 비서 김 실장을 앞세우고 산을 올랐다. 무표정한 얼굴, 흔들림 없는 눈빛, 마치 거대한 기계가 움직이듯이 그는 한 발 한 발을 내딛었다. 오늘은 아들의 기일이자 동시에 아들 무덤을 이장하는 날이었다. 15년 전 죽은 아들. 그에게 그 아들이란 무엇이었나? 회장은 그걸 자신에게도 물어볼 수 없었다. 김 비서, 아직 멀었나? 쓸데없이 시간 낭비할 여유 없어. 해가 지기 전에 모든 절차를 끝내야 해. 시계를 힐끗 보는 그의 손가락은 차가웠다. 마치 얼음처럼 식어 있었다. 회장에게 시간은 금이었고 감정은 낭비였다. 금융제국을 쌓아 올린 그의 인생에서 눈물은 한 번도 흘려본 적이 없었다. 회장님, 거의 다 왔습니다. 저기 보입니다. 김 비서는 땀을 흘리며 회장을 부축했다. 60대 초반의 비서는 회장을 따라 산을 오르며 숨을 고르려 애썼다. 그가 섬기는 주인은 결코 약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고 따라서 자신도 절대 약해 보일 수 없었다. 드디어 산 중턱의 소박한 묘지에 도착했다. 그곳에는 회장의 아들을 기리는 묘비 하나가 외로이 서 있었다. 회장님은 아들의 묘에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었다. 장례식 날, 그리고 이 이장식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날. 그에게 아들은 그저 대외적으로만 존재하는 후계자일 뿐이었다. 재벌가의 외아들. 그러나 죽음 앞에서 그 모든 것은 무의미했다. 회장은 차디찬 마음을 애써 감추며 묘비 앞에 섰다. 석재에 새겨진 글씨를 읽었다. 강동현, 1978년생, 2008년 서거, 향년 30세, 30세, 너무나도 짧은 나이였다. 아직 무언가를 이루어야 할 나이, 아직 회사를 제대로 물려받아야 할 나이.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끝났다. 회장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차갑기만 했다. 가슴속 깊은 곳에 무언가가 움직이려 했지만 그는 그것을 강압적으로 억눌렀다. 이런 날씨에, 이런 시간에, 이런 곳에서 감정을 드러낼 수는 없었다. 그때였다. 묘비 옆에 쭈그리고 앉아 흙장난을 하던 아이들이 갑자기 눈에 들어왔다. 5살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와 그보다
조금 더 커 보이는 여자아이였다. 남루한 옷차림에 흙먼지가 소복이 묻어 있었다. 얼굴에는 때가 많이 타 있었고 머리는 제대로 빗지 않은 듯 헝클어져 있었다. 그들은 마치 이곳이 자신들의 영역이라고 여기는 듯 천진난만하게 놀고 있었다. 회장님의 아들 무덤 바로 앞에서 회장의 미간이 순간적으로 찌푸려졌다. 그의 얼굴에는 노골적인 혐오감이 드러났다. 김비서, 저 아이들은 또 뭔가 당장 끌어내. 여기가 동네 놀이터인 줄 아나? 회장님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산 위로 울려 퍼졌다. 마치 벼락 같은 그 목소리에 아이들은 움찔하며 고개를 들었다. 여자아이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스쳤고 남자아이는 본능적으로 여자아이를 감싸 안았다. 그 순간 회장은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남자아이의 얼굴이 너무나도 익숙했다. 그 맑고 커다란 눈, 그 오똑한 코, 그 도톰한 입술, 마치 어린 시절의 자신의 아들을 보는 것 같았다. 죽은 아들. 아직도 이 세상 어디선가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아이의 모습이 저 남자아이의 얼굴에 완벽하게 겹쳐졌다. 회장은 순간 말을 잇지 못했다. 여자아이도 비슷했다. 뭔가 아들의 옆모습을 그대로 빼닮은 듯한 분위기. 아니,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회장의 차가운 눈빛에 미세한 떨림이 시작되었다. 김비서는 당황한 표정으로 아이들에게 다가갔다. 얘들아,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 어서 집으로 돌아가야지. 하지만 아이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남자아이가 작은 주먹을 꼭 쥐고 말했다. 그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있었다. 여기는 우리 아빠 무덤이에요. 우리 아빠 여기 있어요. 그 말에 회장님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마치 심연 속으로 떨어지는 듯한 그 감각. 그의 얼굴에는 혼란스러운 감정이 교차했다. 우리 아빠 무덤? 대체 무슨 소리인가? 그의 아들은 결혼도 하지 않았고 알려진 자식도 없었다. 재벌가의 완벽한 후계자는 결혼 전에 교통사고로 죽었고 그것이 끝이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 남루한 옷을 입은 아이들이 자신의 죽은 아들을 아빠라고 부른다고? 회장은 아이들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알 수 없는 힘이 그의 발목을 붙잡았다. 두려움인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예감인가? 김비서는 아이들을 달래려 했지만 여자아이가 울먹이며 김비서의 팔을 붙잡았다. 아저씨, 우리 아빠 보고 싶어요. 그리고 아이들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두 아이는 서로를 안고 울었다. 마치 이 무덤이 자신들의 전부인 것처럼, 마치 이 무덤 속에 자신들의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아이들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회장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아들, 아이들, 그리고 알 수 없는 진실이 뒤엉켰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 감각. 심장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는 이런 감각을 수십 년 동안 느껴본 적이 없었다. 그는 애써 감정을 억누르며 김비서에게 말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단호했다. 김비서, 이장 절차를 진행해. 아이들은 나중에 알아봐. 그의 목소리는 냉정했지만 그 속에는 무언가 흔들리는 것이 있었다. 그러나 회장은 그것을 절대 보여주지 않았다. 그는 강한 자이고 약함은 치명적이었다. 김비서가 물러나고 이장식이 진행되었다. 그 와중에도 회장은 계속 아이들을 바라봤다. 그들의 모습이 자꾸만 눈에 들어왔다. 그들의 울음소리가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다. 그의 심장 속에서는 이미 폭풍이 일고 있었다. 평온하기만 한 그의 마음에 처음으로 들어온 이 폭풍, 그것이 무엇인지 그는 아직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이 순간
그의 인생이 크게 변할 것이라는 예감만은 명확했다. 그날 밤 회장님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 위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지만 눈을 감는 순간마다 남자아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아들의 어린 시절을 꼭 빼닮은 그 얼굴, 그 맑은 눈빛, 그 슬픈 표정. 몇십 년간 완벽하게 통제해왔던 감정이 산처럼 쌓여 올라오고 있었다. 회장님은 자신이 느끼는 이 감정을 인정하기 싫었다. 하지만 외면할 수 없었다. 결국 그는 김 비서를 불렀다.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김 비서, 오늘 묘지에서 본 아이들에 대해 조사해. 모든 것을.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지만 이번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숨어 있었다. 김 비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김 비서는 두터운 보고서를 들고 왔다. 회장님의 서재에서 그는 천천히 그 내용을 읽기 시작했다. 한 장, 한 장을 넘길 때마다 그의 손이 파르르 떨렸다. 아이들은 회장님 아들의 친자식들이었다. 불가능해 보이는 사실이 명백한 증거로 드러나 있었다. DNA 검사 결과 아들이 비밀리에 교제하던 여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이었다. 남자아이 지우는 15년 전 태어났고 여자아이 지우는 13년 전 태어났다. 그리고 그 여자는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은 2년 후 홀로 두 아이를 키우다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다. 아이들은 고아가 되어 시골산 중턱에서 아버지의 무덤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다. 회장님은 보고서를 놓칠 뻔했다. 자신의 아들, 그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후계자, 그가 몰래 사랑을 하고 아이까지 낳았다니. 게다가 그 아이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었다니. 분노, 죄책감, 그리고 알 수 없는 슬픔이 그의 가슴을 짓눌렀다. 이 세 가지 감정이 섞여 소용돌이쳤다. 아이들을 당장 데려와. 지금 바로. 그의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며칠 후 두 아이는 회장님의 거대한 저택에 도착했다. 대리석으로 포장된 마당, 분수대, 정원. 어마어마하게 넓은 저택의 규모 앞에서 아이들은 잔뜩 겁을 먹었다. 지우는 지훈의 손을 꼭 잡았다. 여동생이 떨고 있었다. 언니 떨지 마. 나 있잖아. 하지만 남자아이 자신도 떨고 있었다. 회장님은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다. 정확히 말하면 아이들을 투명인간 취급했다. 아이들은 저택 안에서 그림자처럼 살아야 했다. 광활한 저택의 가장 구석진 방이 그들에게 주어졌다. 햇빛도 잘 안 들어오는 창고처럼 느껴지는 방. 하인들은 회장님의 눈치를 보며 아이들에게 최소한의 음식과 낡은 침구류만을 제공했다. 학교도 보내지 않았다. 마치 저택 안에 있는 것 자체를 부정하려는 듯. 회장님은 아이들이 자신의 거대한 재산에 눈독 들이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존재라고 생각했다. 아들의 실수가 낳은 증거, 그의 완벽한 삶에 생긴 흠집,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매일 아침 식탁에는 회장님과 아이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세워져 있었다. 넓은 식탁의 한쪽 끝에는 회장님이 앉아 있었다. 명품 수저로 조용히 음식을 집어먹었다. 신문을 읽거나 비서와 오늘의 일정을 상의하는 중이었다. 아이들은 그보다 훨씬 뒤쪽 거의 주방이 보일 정도로 먼 곳에 앉아 있었다. 아이들은 회장님에게 눈길조차 주지 말라고 하인들에게 지시받았다. 따라서 아이들은 그저 곁눈질로만 회장님을 바라볼 수 있었다. 회장님이 아침 식사를 마칠 때까지 아이들은 숟가락도 들 수 없었다. 그가 일어나야만 그들이 식사를 시작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때쯤이면 음식은 차가워져 있었다. 대부분 하인들이 남긴 음식들이었다. 드셔요, 아이들.
빨리. 하인들도 미안해하는 목소리로 그렇게 말했지만 아이들은 그것이 미안함이 아니라 거부감임을 알았다. 지우는 점점 더 말을 잃어갔다. 맨 처음에는 물어보기도 했다. 저 할아버지는 왜 우리를 안 봐요? 하지만 그의 돌아오는 것은 침묵뿐이었다. 그리고 자신의 목소리 때문에 하인들의 눈치가 더 심해졌다. 그래서 지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기로 했다. 지은도 마찬가지였다. 여동생은 처음 한 달간은 자주 울었다. 밤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 하지만 오빠가 자신을 안아줬을 때 그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 지훈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기로 했다. 둘 다 침묵하기로 했다. 저택 안에서 그들은 그들만의 작은 세계를 만들었다. 부엌 뒤의 창고, 정원의 한 구석, 지하실의 작은 방, 회장님이 가지 않는 곳들. 그곳에서 두 아이는 서로에게만 의지했다. 지훈아, 아빠가 정말 여기 사람이었을까? 응, 그렇고 말고. 그럼 할아버지는 아빠를 안 좋아했어? 지훈은 그 질문에 답할 수 없었다. 어린 남자아이도 알 수 있는 것. 이것이 거부라는 것. 그렇게 일주일이 모여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모여 두 달이 되었다. 계절이 바뀌고 1년이 흘렀다. 아이들은 저택 안에서 매일 같은 것을 반복했다. 침묵, 무시, 차별. 그것이 일상이 되었을 때 무언가가 변했다. 아이들의 눈빛이 변했다. 특히 지훈의 눈에는 무언가 어두운 것이 맺혀 있기 시작했다. 복수의 불씨가 점점 크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날은 회장님의 60세 생일이었다. 저택은 마치 궁전처럼 변모했다. 샹들리에가 찬란하게 빛났고 거대한 생일 케이크가 홀의 중앙에 놓여 있었다. 수천 송이의 꽃이 계단과 복도를 따라 장식되었다. 서울의 정계, 재계 인사들이 화려한 드레스와 턱시도를 입고 몰려왔다. 웃음소리가 터지고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다. 이것은 권력의 축제였다. 성공의 축제였다. 그 와중에 지훈과 지우는 저택의 가장 구석진 방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다. 현관을 통해 들려오는 웃음소리, 음악소리, 건배소리. 그것들은 마치 이 세상의 모든 행복이 저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했다. 아이들에게는 세상의 축제가 너무나도 멀리 떨어진 이야기였다. 마치 다른 행성의 일처럼. 지훈아, 이게 뭐 하는 거야? 왜 우리까지 침묵해야 돼? 지훈의 목소리에는 이제 분노가 서려 있었다. 12살의 어린 소년이지만 그의 눈빛은 성인보다도 차가웠다. 그때였다. 방문이 열렸다. 미나였다. 회장님의 조카딸. 명품 드레스를 입은 20대 초반의 여성이었다. 그녀는 회장님의 가장 사랑받는 조카였다. 늘 최고의 것들을 받아온 그녀였다. 그녀의 눈이 지훈과 지훈을 발견했을 때 그 눈빛에는 노골적인 혐오감이 드러났다. 야, 너희들.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있어? 냄새나니까 당장 나가. 미나의 목소리는 높고 날카로웠다. 마치 쓰레기를 치우는 것처럼 그녀는 손을 휘저었다. 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희 아빠가 여기 계신다고. 그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마치 자신의 정체성을 걸고 하는 말이었다. 하지만 미나의 반응은 냉소였다. 아빠, 웃기고 있네. 너희 같은 거지들이 어떻게 회장님 아들 자식이야? 주제를 알아라. 그녀는 웃었다. 진심으로 웃었다. 그리고 아이들을 밀쳤다. 지우는 벽에 부딪혔다. 작은 비명이 나왔다. 언니. 지훈이 지훈을 잡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미나는 아이들을 복도로 쫓아냈다. 어서 나가. 우리 할아버지 생일 파티에서
너희 같은 거지들이 뭐 하는 거야? 아이들은 복도에 쓰러졌다. 지우는 무릎이 까졌다. 피가 맺혔다. 지우는 지훈을 안아 올렸다. 그리고 울음을 터뜨렸다. 15살 남자아이의 울음.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울음이 아니었다. 분노의 울음이었다. 언니 괜찮아. 괜찮아. 하지만 자신도 떨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회장님이 복도를 지나갔다. 아이들을 발견했다. 잠시, 아주 잠깐의 순간 회장님의 발이 멈춰섰다. 지훈의 눈과 회장님의 눈이 만났다. 그 순간 무언가 통했다. 아이는 간구했다. 제발, 제발 도와달라고. 손을 뻗었다. 회장님은 외면했다. 차가운 표정으로 몸을 돌렸다. 마치 그 아이들이 공기처럼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할아버지, 지훈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절망 그 자체였다. 그 순간 미나가 달려왔다. 할아버지, 저 거지 같은 애들 때문에 제 옷이 더러워질 뻔했어요. 당장 쫓아내세요. 그녀는 회장님에게 아양을 떨었다. 마치 이것이 게임이라도 되는 듯. 회장님은 미나를 바라봤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일말의 동요도 없었다. 일말의 갈등도 없었다. 순전한 냉정한 뿐이었다. 김비서, 아이들을 안 보이는 곳으로 데려가. 그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다. 마치 쓰레기를 치우라는 명령처럼. 김비서는 눈빛에 죄책감을 드러냈지만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그는 아이들을 들어 올렸다. 얘들아, 가자. 조용히 가자. 아이들은 저택의 가장 외진 창고로 내팽개쳐졌다. 퀴퀴한 냄새, 곰팡이 냄새, 오래된 물건의 먼지. 창고는 마치 무덤처럼 느껴졌다. 밖에서는 여전히 화려한 음악이 들려왔다. 생일 축하, 건배, 웃음소리, 파티는 계속되었다. 아이들이 사라진 것도 잊은 채 지우는 지훈에게 안겼다. 피가 흐르는 무릎을 감싸 안았다. 지훈아, 우리 뭐 잘못했어? 우리가 뭐 잘못했어? 여동생의 울음이 얼마나 절실했는지, 9살 여자아이의 눈물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지훈은 지훈을 안았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창고의 한 구석을 향하고 있었다. 공허한 눈빛, 그리고 천천히 주먹을 쥐었다. 작은 손가락들이 하나씩 귀로 말려 들어갔다. 손가락이 부들부들 떨렸다. 이러고 있을 순 없어. 지훈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15살 소년이 하는 말이 아니었다. 마치 성인의 몸과 영혼을 가진 누군가의 목소리였다. 이 모든 것을 반드시 되갚을 거야. 그의 작은 가슴 속에서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아직은 약한 불씨지만 그것은 점점 커질 것이었다. 15년의 무시, 그 모든 것을 짊어진 한 소년의 다짐. 그 순간부터 지우는 더 이상 회장님의 손자가 아니었다. 그는 복수자가 되었다. 창고 안에서 아이들의 울음이 계속 들렸다. 하지만 지훈의 눈은 이미 어둠으로 물들어 있었다. 시간은 무정하게 흘렀다. 3년이 지났다. 지훈은 15살에서 18살로 자라났다. 지훈은 9살에서 12살이 되었다. 하지만 이 저택에서는 그들의 나이가 의미가 없었다. 여전히 그들은 투명 인간이었고 그림자였고 애초에 존재하지 않아야 할 것들이었다. 지훈은 몰래 책을 읽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저택의 도서관에서 발견한 어린이 책들이었다. 하지만 곧 그 수준을 벗어났다. 밤이 되면 그는 회장님의 서재에 몰래 들어갔다. 손전등을 들고 책장을 뒤져다녔다. 경제학, 금융, 기업 경영. 그 모든 것들을 읽었다.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았지만 그는 계속 읽었다. 밤샘이 일상이 되었다.
때로는 아침이 될 때까지 책을 놓지 않았다. 학교도 다니지 않는 아이의 시간은 오직 공부로 채워졌다. 그리고 그 공부의 목표는 명확했다. 복수? 지우는 오빠를 따라다니기만 했다. 어두운 서재에서 또는 창고의 한 구석에서 언니는 오빠가 읽는 책의 단어를 따라 읽었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오빠 곁에 있다는 것뿐이었다. 지훈아,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 모르겠어.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진 않을 거야. 아이들은 저택의 구석진 방에서 지냈다. 하인들의 눈을 피해 밥을 먹었다. 마당의 한 구석에 몰래 텃밭을 만들어 채소를 길렀다. 교육은 없었고 사랑도 없었다. 있는 것은 서로에 대한 믿음뿐이었다. 그날은 회장님의 오랜 친구들이 찾아온 날이었다. 정재계의 유명 인사들. 그들은 저택 투어를 받았다. 대리석 바닥, 명품 가구, 예술 작품들. 회장님의 얼굴에는 자랑감으로 가득했다. 마치 자신이 신이라도 되는 듯한 표정으로 저택 곳곳을 설명했다. 이것은 밀라노에서 공수해온 대리석입니다. 이 그림은 피카소의 스케치입니다. 저희 집에서만 볼 수 있는 것들이죠. 그들이 복도를 지나갈 때였다. 지훈과 지우는 빨래를 나르고 있었다. 낡은 옷들을 입은 채로 친구 중 한 명이 눈을 마주쳤다. 회장님, 저 아이들은 누구입니까? 회장님의 발이 멈춰섰다. 순간의 침묵. 그리고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다. 아, 저 아이들은 저택에서 일하는 하인들의 자식들입니다. 불쌍해서 잠시 거두어주고 있을 뿐이죠. 그 말이 얼마나 간단하게 나왔는지, 그 말이 얼마나 완벽한 거짓인지. 지훈과 지우는 몸이 굳었다. 손에 들린 빨래가 떨어질 뻔했다. 하인들의 자식? 지우는 회장님의 얼굴을 봤다. 그 자리에서 자신을 알아볼 것을 기대했나? 아니, 그랬던 것 같다. 어딘가 깊은 곳에서 자신을 인정받고 싶었던 것 같다. 하지만 회장님의 눈은 그들을 보지 않았다. 마치 그들이 공기인 것처럼. 아, 정말 좋은 일을 하시네요. 친구가 웃으며 말했다. 그 말에 회장님도 웃었다. 그들은 계속 걸었다. 아이들이 남겨진 곳에는 빨래만 떨어져 있었다. 그날 밤 지우는 서재에 가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방에서 천장을 바라봤다.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다. 지훈이 다가왔다. 지훈아, 우리가 뭐해요? 음성이 없었다. 마치 말 자체가 무거워서 떨어지는 것 같은 목소리였다. 지훈은 주먹을 쥐었다. 손가락이 하나씩 귀로 말려 들어갔다. 우리는 지훈이고 지훈이야. 그런데 왜 저렇게 말했냐고? 모르겠어. 지훈이 일어났다. 그의 눈빛이 바뀌어 있었다. 그 눈빛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뜨거웠다. 마치 용광로처럼. 지훈아, 들어. 우리가 이렇게 살진 않을 거야. 절대로. 지훈은 서재로 향했다. 그날 밤부터 그의 공부는 더욱 진지해졌다. 경제서만이 아니라 회장님의 모든 것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언제 누구를 만나는지, 어디로 가는지, 어떤 계약을 맺는지, 모든 것을 기록했다. 회장님은 지훈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했지만 지훈은 회장님의 모든 것을 눈여겨봤다. 그의 사업 방식, 그의 습관, 그의 약점들. 지훈은 마치 스펀지처럼 모든 정보를 흡수했다. 몇 개월이 지났다. 지훈은 오빠의 변화를 봤다. 밤을 새우는 오빠, 점점 더 차가워지는 눈빛, 그리고 점점 더 깊어지는 주름. 18살 소년이 가져서는 안 될 주름이었다. 오빠, 너무 힘들어하지 마. 지훈이 말했다. 손을 내밀며. 지훈은 지훈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말했다. 걱정 마, 지훈아. 우리가 이렇게 살진 않을 거야. 절대로. 그의 눈빛은 불타는 듯이 뜨거웠다. 내가 반드시 이 모든 것을 되갚아줄 거야. 이 모든 모욕을, 이 모든 굴욕을. 지훈은 지훈의 손을 꽉 잡았다. 그때까지 나를 믿어. 제발.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희망의 눈물이었다. 오빠를 믿는 여동생의 눈물이었다. 지훈은 20살이 되는 해 저택을 나왔다. 그 전날 밤 그는 회장님의 서재에 몰래 들어갔다. 손가락이 떨렸다. 이것이 마지막이 될 수도 처음이 될 수도 있었다. 서재의 금고에서 그가 발견한 것은 수십 권의 장부였다. 비자금 장부. 회장님의 모든 비리가 기록되어 있었다. 뇌물, 횡령, 탈세, 부당거래. 그 모든 것이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지훈은 각 장부를 사진으로 찍었다. 손이 얼마나 떨렸는지. 몇 시간이 걸렸다. 새벽이 올 때쯤 그는 마지막 페이지를 찍었다. 그리고 다시 금고에 집어넣었다. 아무도 모르게. 그날 아침 지훈은 저택을 떠났다. 후진 원룸. 그곳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일했다.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했다. 일주일에 하루 지훈은 자신의 몸이 죽어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2년 동안 그는 그렇게 살았다. 돈은 천천히 모여갔다. 100만 원, 1000만 원, 1억 원. 매달 소액으로 회장님의 회사 주식을 매입하기 시작했다. 그는 다양한 이름으로 계좌를 만들었다. 지훈의 이름, 친구의 이름, 가짜 이름들. 아무도 의심하지 않게끔. 지훈은 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공부했다. 오빠의 명령대로. 그리고 졸업 후 회장님의 회사에 취직했다. 평사원으로.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IT 담당자로. 그곳에서 지훈은 조용히 일했다. 그리고 회장님의 모든 정보를 빼돌렸다.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 거래처의 정보, 기술 개발 내용. 모든 것이 지훈에게 전달되었다. 지훈은 그 정보를 활용했다. 회장님의 경쟁 회사들과 은밀히 접촉하기 시작했다. 거래 기회를 흘렸다. 기술 개발에서 앞서갈 수 있도록 도왔다. 마치 거미가 거미줄을 치는 것처럼 천천히, 조용히 하지만 착실하게 회장님의 회사를 잠식해 들어갔다. 회장님은 뭔가 이상함을 감지했다. 처음에는 미미했다. 주가가 조금 떨어졌다.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계속되었다. 김비서, 회사 주가가 왜 이렇게 흔들려? 조사 중입니다, 회장님. 특별한 문제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회장님은 불안감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확신도 있었다. 자신이 30년에 걸쳐 쌓아 올린 이 제국, 이 거대한 재벌 그룹이 무너질 리 없다고. 그의 오만함은 하늘을 찔렀다. 몇 개월이 지났다. 주가는 계속 떨어졌다. 중요한 거래처들이 경쟁사로 옮겨갔다.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다음 단계로 진행되지 못했다. 그리고 어느 날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 10년에 걸쳐 개발해온 차세대 반도체 기술이 유출되었다. 경쟁 회사가 이미 같은 기술로 특허를 내었다는 뉴스가 났다. 회장님은 분노에 치를 떨었다. 누가 했어? 누가 기술을 팔았어? 그의 목소리는 처음으로 공포에 가까워졌다. 조사 중입니다, 회장님. 하지만 지금까지 내부에서 유출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회장님은 자신의 회사에 스파이가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 하지만 누구도 의심할 수 없었다. 자신이 신뢰하는 사람들 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김비서, 전무,
이 사진 모두 수십 년을 함께한 사람들이었다. 지우는 모든 것을 계획했다. 지훈을 회사에 심을 때부터 회장님은 매일 밤 불면증에 시달렸다. 침대 위에서 천장을 바라봤다. 누가 자신을 공격하고 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복수? 금전적 이득? 산업 스파이?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출근하면 직원들의 얼굴이 모두 의심스러웠다. 저 사람이, 그리고 또 저 사람이. 신경전이 시작되었다. 비밀조사, 직원들의 감시. 하지만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았다. 회장님의 얼굴에는 점점 초조함이 드리워졌다. 주름이 깊어졌다. 머리카락이 휘어졌다. 마치 하루가 1년처럼 느껴지는 듯했다. 한편 지훈의 주식 보유량은 계속 늘어났다. 5%, 10%, 15%, 20%. 주가는 계속 떨어졌다. 시간이 갈수록 더욱 빠르게. 거래처들은 회장님을 떠났다. 투자자들은 주식을 팔았다. 은행들은 대출 연장을 거부했다. 회장님의 제국은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회장님은 여전히 그 배후를 알지 못했다. 지우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신문의 경제면, 회사의 실적 발표, 주가 차트,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지우는 회사 내부에서 계속 정보를 빼돌렸다. 회장님의 움직임을 보고했다. 오빠, 회장님이 자살을 생각하는 것 같아. 요즘 자살 예방 한라인 번호를 검색하고 있어. 지훈의 얼굴에는 감정이 없었다. 계속해. 우리는 여기까지만 가는 게 아니야. 그의 눈빛은 차갑기만 했다. 마치 복수의 화신처럼. 2년 6개월. 그 기간 동안 지훈이 모은 주식은 35%에 달했다. 회장님의 제국은 이제 반은 지훈의 것이었다. 회장님은 여전히 그것을 알지 못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이었다. 긴장은 최고조에 이르렀다. 그리고 그 긴장이 터져나갈 순간이 머지 않았다. 기자회견장은 전쟁터였다. 수백 명의 기자들이 빽빽이 앉아 있었다. 카메라, 마이크, 녹음기. 모든 것이 회장님을 향해 있었다. 회사의 존폐 위기, 대규모 구조조정, 채권자들의 집단 소송, 모든 뉴스가 그를 향해 쏟아지고 있었다. 회장님은 잔뜩 상기된 얼굴로 단상에 섰다. 그의 셔츠에는 땀이 흥건했다. 손떨림이 있었다. 이것이 그 거대한 재벌 회장의 모습이었다. 권력이 물러나자 남겨진 것은 한 명의 노인일 뿐이었다. 여러분, 저희 회사의 부실 경영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현재 상황은. 그 말을 채우지 못했다. 기자회견장의 뒤쪽에서 한 남자가 일어섰다. 모두가 고개를 돌렸다. 그 남자는 당당한 발걸음으로 단상으로 걸어 올라왔다. 경호원들이 막으려 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그는 마이크를 집어들었다. 지훈이었다. 30대 초반의 남자. 하지만 그의 눈빛은 그의 나이보다 훨씬 오래되어 보였다. 무려 30년을 응축한 듯한 차가운 눈빛. 회장님,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기자회견장이 순간적으로 조용해졌다. 회장님은 지훈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 얼굴 어딘가에 어떤 낯익음을 느꼈다. 하지만 기억할 수 없었다. 또는 기억하고 싶지 않았다. 그 얼굴은 자신의 죄를 상징했기 때문이다. 저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말이 나오는 순간 기자회견장이 술렁거렸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져나갔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회장님의 얼굴 변화였다. 새하얀 얼굴, 입이 벌어졌다. 마치 귀신을 본 듯한 표정.
당신의 버려진 아들 지훈입니다. 지훈은 천천히 말했다. 마치 자신이 할 말을 30년을 기다려온 것처럼. 회장님의 다리가 흔들렸다. 15년 전 산 중턱의 묘지에서 아버지의 무덤을 지키고 있던 어린 남자아이를 기억하십니까? 그게 저였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손을 들었다. 질문이 터져나왔다. 카메라가 또 터져나갔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지우는 한 손을 들었다. 그 손에는 두꺼운 장부들이 들려 있었다. 당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입니다. 그가 장부를 펼쳤다. 비자금 장부, 회장님의 모든 비리를 담은 장부, 뇌물거래, 횡령, 탈세, 부당거래, 부실공사, 모든 것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다. 날짜, 금액, 대상, 목적. 완벽했다. 기자들은 미쳐 날뛰었다. 회장님, 응답해 주세요. 이것이 사실입니까? 당신의 아들이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까? 카메라 플래시는 연속으로 터져나왔다. 마치 번개가 치는 것처럼. 회장님은 그 번개 속에서 자신의 제국이 무너지는 것을 봤다. 한순간에 30년을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회장님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는 단상에 주저앉았다. 무릎을 꿇었다. 마치 자신이 지어올린 제국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처럼. 그의 눈은 지훈을 향했다. 원망의 눈빛, 분노의 눈빛, 하지만 동시에 공포의 눈빛. 내가 감히.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지훈은 회장님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는 30년의 고통을 담고 있었다. 그는 회장님의 귀에 입을 가져갔다. 속삭였다. 당신은 저와 제 여동생을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저희를 하인 취급하며 모욕했습니다. 저희를 창고에 가두고 밥을 마지막에 주고 존재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회장님은 떨렸다. 그 속삭임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이 모든 고통을 당신에게 되돌려줄 겁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마치 빙하 위에서 내려오는 목소리처럼. 모든 온기를 빼앗는 목소리. 회장님은 지훈의 말에 아무런 반박도 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것이 모두 진실이었기 때문이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 절망 그리고 체념이 뒤섞여 있었다. 마치 파도 위의 나뭇잎처럼 흔들렸다. 그는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 30년의 세월, 수조원대의 자산, 모든 권력, 모든 지위,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볼 수밖에 없었다. 기자회견장은 혼란으로 빠져들었다. 회장님, 회장님의 입장을 들어주십시오. 아이들이 정말 존재합니까? 온갖 질문들이 쏟아졌다. 하지만 회장님은 아무것도 말할 수 없었다. 그저 시선만 허공을 헤맸다. 지훈은 단상을 내려갔다. 차분하게, 급하지 않게, 마치 자신이 이미 승리한 것을 알고 있는 듯이. 카메라는 계속 터져나갔다. 그 플래시 속에서 재벌 회장 강민준의 제국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지훈은 그 무너짐을 보며 아무 감정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복수자의 냉정함만이 그의 얼굴에 남아 있었다. 그날 오후 대한민국의 모든 뉴스 채널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재벌 회장, 숨겨진 손자가 복수를 위해 회사를 장악했다. 30년 전 외동아들의 사생아, 아버지에 대한 복수극. 비자금 장부 공개로 추락한 재벌 제국. 신문 헤드라인들도 마찬가지였다. 언론은 회장님의 비리를 대서특필했다. 그의 뇌물, 횡령, 탈세, 그리고 자신의 손주들을 방치한 사실. 모든 것이 만개의 형광등 아래 드러났다. 지훈과 지훈의 사진도 공개되었다.
15년 전 산 중턱의 묘지에서 아버지를 그리워하던 고아 남매의 사진, 그들의 이야기, 어머니의 죽음, 고아로 전락한 후 저택에서 받은 무시와 차별, 국민의 감정은 회전했다. 회장님은 악의 화신이 되었다. 소셜미디어는 끌어올랐다. 그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 거리에서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나눴다. 저택은 시위대로 몰려들었다. 나가, 뉘우쳐. 회장님의 회사 주식은 급저가로 떨어졌다. 투자자들은 모두 도망쳤다. 채권자들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은행들은 대출금 반환을 명령했다. 그 와중에 지우는 조용히 움직였다. 회장님의 회사에 대한 적대적 M&A, 이사진의 교체, 자산의 동결, 모든 것이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진행되었다. 아무도 막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이미 회장님의 회사는 지훈의 손아귀에 있었기 때문이다. 회장님은 모든 것을 잃었다. 저택, 회사, 자동차, 은행 계좌, 신용도, 명예, 모든 것, 남겨진 것은 한 명의 노인일 뿐이었다. 회장님 강민준. 그는 이제 그냥 강민준일 뿐이었다. 그는 지훈을 찾아갔다. 지훈이 머물고 있던 사무실 건물. 회장님은 보안원들의 제지를 받으며 들어갔다. 하지만 그의 얼굴을 보고 누군가는 길을 내주었다. 죄책감이었을까? 아니면 연민이었을까? 지훈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들어와. 지훈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다. 회장님은 들어갔다. 그리고 지훈 앞에 무릎을 꿇었다. 60년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누군가 앞에서 무릎을 꿇은 적 없는 재벌 회장이 이제 그의 손자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지훈아, 제발 나를 용서해다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내가 잘못했다. 정말 잘못했다. 당신과 지훈이를 내쫓은 것, 무시한 것, 모두 내 잘못이다. 용서해다오. 회장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뒤늦은 후회의 눈물. 30년을 참고 있던 눈물이 한순간에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지훈의 얼굴에는 일말의 연민도 없었다. 용서요? 지훈이 말했다. 자신의 책상 위에서 내려왔다. 그리고 회장님 앞에 섰다. 당신은 우리에게 용서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마치 판사가 선고를 내리는 듯이 당신은 우리를 철저히 버렸습니다. 존재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저희를 하인들의 자식이라고 거짓말하셨습니다. 저희를 창고에 가두고 밥을 마지막에 주고 모욕했습니다. 회장님은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이제 그 대가를 치울 때입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한 모든 것을. 회장님은 지훈의 발에 매달렸다. 제발, 제발. 하지만 지훈은 냉정하게 그를 밀쳐냈다. 회장님은 바닥에 넘어졌다. 지훈은 오빠의 옆에서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복수심이 아니라 깊은 씁쓸함이 서려 있었다. 승리의 기쁨도 없었다. 있는 것은 오직 공허함뿐이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미나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는 넬스를 통해 처음 알았다. 할아버지가 아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아들에게 손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손자가 할아버지를 파괴하기 위해 10년 이상을 계획했다는 사실을. 미나는 경악했다. 아니, 공포했다. 그녀도 할아버지를 괴롭혔었다. 어린 남자아이를 밀치고 조롱했었다. 그 남자아이가 지훈이었다. 아버지를 도와주세요. 제발. 미나는 지훈에게 매달렸다. 하지만 지훈은 차갑게 그녀를 보기만 했다. 당신도 포함입니다. 그의 말은 간단했지만 그 무게는 엄청났다.
미나도 지훈의 피해자 명단에 올라 있었다. 회장님은 지훈의 사무실을 나갔다. 이제 그는 갈 곳이 없었다. 거리를 헤매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알아봤다. 손가락질했다. 욕했다. 쓰레기, 인간 쓰레기. 회장님은 듣지 않는 척했다. 하지만 마음은 산산조각이었다. 그는 어딘가 벤치에 앉았다. 그리고 허공을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공허함만이 가득했다. 30년을 쌓아 올린 제국. 그 모든 것이 한 남자 때문에 무너졌다. 그 남자는 자신이 버린 손자였다. 무언가 웃음이 나왔다. 아니, 울음인지 웃음인지 분간할 수 없는 소리가 나왔다. 그는 이제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었다. 권력도 없고 돈도 없고 명예도 없는 그저 한 명의 늙은이일 뿐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한 소년의 손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 그 소년은 자신이 만들었으면서도 인정하지 않았던 손자였다. 역사는 아이러니로 가득했다. 회장님은 결국 모든 재산을 잃고 감옥에 수감되었다. 지훈은 회장님의 회사를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 그는 회사의 이름을 바꾸고 회장님의 비리를 모두 청산했다. 지훈은 회장님과 똑같은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다. 그는 투명하고 정직하게 사업을 이끌었다. 지훈은 오빠의 옆에서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었다. 그녀는 회사의 IT 부서를 총괄하며 혁신적인 기술을 도입했다. 회장님이 감옥에 간 후 그의 옛 비서였던 김 실장은 지훈을 찾아왔다. 김 실장은 회장님의 비리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했던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는 지훈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으며 용서를 구했다. 지훈은 김 실장을 용서했다.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었다. 김 실장은 지훈의 새로운 회사에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묵묵히 일했다. 그는 회장님처럼 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지훈은 회장님의 모든 지인들에게도 응징을 가했다. 회장님과 함께 불법을 저지르거나 그에게 빌부터 살았던 사람들은 모두 법의 심판을 받게 했다. 회장님의 조카딸인 미나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그녀는 회장님의 비리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사회적으로 매장되었다. 그녀는 지훈에게 찾아와 울며 빌었지만 지훈은 냉정하게 그녀를 외면했다. 지훈은 자신의 복수가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공허함이 남아 있었다. 복수라는 목표가 사라지자 그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 혼란스러웠다. 지훈은 오빠의 변화를 눈치채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지훈은 회장님의 모든 재산을 몰수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그는 회장님이 감옥에서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도록 만들고 싶었다. 지훈은 회장님에게 매주 편지를 보냈다. 편지에는 회장님이 과거에 저질렀던 악행들과 그로 인해 고통받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회장님은 처음에는 편지를 읽지도 않고 버렸지만 지훈은 끈질기게 편지를 보냈다. 시간이 흐르자 회장님은 지훈의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편지를 읽을수록 회장님은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다. 그가 저질렀던 수많은 악행들과 그로 인해 파괴되었던 인생들. 회장님은 고통스러워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악몽에 시달렸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잔인하고 이기적인 인간이었는지 깨달았다. 이것이야말로 지훈이 원했던 진짜 응징이었다. 어느 날 회장님은 지훈에게 답장을 보냈다. 편지에는 자신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는 지훈에게 진심으로 사죄했다. 지훈은 회장님의 편지를 읽고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분노가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슬픔과 연민이 피어올랐다. 지우는 오빠의 옆에서 조용히 편지를 읽었다. 지우는 회장님을 찾아갔다. 회장님은 예전의 위험 있는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초라하고 병든 노인의 모습이었다. 회장님은 지훈을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울었다. 지훈아,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정말 미안하다. 지훈은 회장님의 눈에서 진심을 보았다. 그는 더 이상 분노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미움과 증오가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회장님은 지훈에게 용서를 빌었지만 지훈은 여전히 냉정했다. 당신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을 증오하는 일에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지훈은 회장님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회장님은 지훈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지훈은 회장님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는 회장님이 자신의 죄를 짊어지고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지훈은 회장님에게 자신의 새로운 사업 계획을 이야기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버려진 아이들을 위해 재단을 설립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재단은 회장님의 모든 재산을 기반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회장님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의 모든 재산이 자신을 버렸던 아이들을 위해 쓰인다는 사실에 그는 망연자실했다. 이것이야말로 지훈이 내린 가장 냉정하고 잔인한 선고였다. 지훈은 회장님의 회사를 인수한 후 회사의 이름을 희망재단으로 바꾸었다. 희망재단은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이들을 돕고 그들에게 교육과 기회를 제공하는 일을 했다. 지훈은 이 모든 과정을 회장님에게 매주 보고했다. 회장님은 감옥에서 자신의 재산이 자신의 버려진 손주들을 위해 사용되는 것을 지켜보며 고통스러워했다. 그는 자신의 이기심과 오만함이 얼마나 큰 죄악이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지훈은 회장님에게 자신이 겪었던 모든 고통을 똑같이 되돌려 주었다. 아니, 그보다 더 큰 고통을 안겨주었다. 그것은 바로 회장님이 자신의 죄를 영원히 기억하고 후회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었다. 지훈은 오빠의 선택을 존중했다. 그녀는 희망재단의 활동을 도우며 아이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파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녀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회장님은 감옥에서 출소했다. 하지만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잃은 노인이 되어 있었다. 그는 갈 곳도 기댈 곳도 없었다. 그는 자신의 옛 저택을 찾아갔다. 하지만 그곳은 이미 희망재단의 건물로 바뀌어 있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건물 안에서 울려 퍼졌다. 회장님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후회와 절망의 눈물이었다. 회장님은 지훈을 찾아갔다. 지훈은 여전히 차가운 표정으로 회장님을 맞이했다. 할아버지, 이제 당신이 겪었던 고통을 다른 아이들이 겪지 않도록 희망재단이 할 겁니다. 회장님은 지훈의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지훈의 눈에서 자신을 향한 증오보다는 어떤 초월적인 감정을 보았다. 그것은 용서가 아니라 무관심이었다. 회장님은 재단의 가장 낮은 곳에서 봉사하며 자신의 죄를 갚기로 했다. 그는 아이들에게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그를 경계했지만 그의 진심을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회장님은 이제 더 이상 재벌 총수가 아니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봉사하는 한 명의 노인일 뿐이었다. 지훈은 회장님을 완전히 용서하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그를 미워하지도 않았다. 그는 자신의 복수가 성공했음을 알았다.
회장님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스스로 고통받는 것. 그것이 지훈이 원했던 진짜 응징이었다. 지훈은 재단에서 아이들과 함께 지내며 행복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녀는 사랑받고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세월은 흘렀고 희망재단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재단 중 하나가 되었다. 지훈은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지훈은 재단의 실무를 총괄하며 오빠를 도왔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힌 아이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존경받는 어른이 되어 있었다. 어느 날 지훈은 재단 건물에서 한 노인을 만났다. 그는 바로 회장님이었다. 회장님은 재단에서 청소와 자비를 하며 봉사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감돌았다. 회장님은 지훈을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다. 지훈 이사장님, 오늘도 고생 많으십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과거의 오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지훈은 회장님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할아버지. 회장님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지훈은 처음으로 그를 할아버지라고 불렀다. 이제 모든 것을 잊고 편안하게 지내세요. 지훈의 말에 회장님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용서와 감사의 눈물이었다. 회장님은 지훈의 손을 잡고 말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지훈은 회장님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진정한 용서의 미소였다. 지훈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오빠가 마침내 진정한 행복을 찾았음을 알았다. 그들의 복수는 단순히 파괴가 아니라 새로운 희망을 창조하는 과정이었다. 지훈은 회장님을 용서했지만 그것이 과거를 완전히 잊는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그는 과거의 아픔을 잊지 않고 그 아픔을 희망으로 바꾸는데 힘썼다. 그는 희망재단을 통해 수많은 아이들에게 교육과 사랑을 제공했다. 아이들은 지훈과 지훈을 보며 꿈을 키웠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버려진 아이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사랑받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존재들이었다. 회장님은 희망재단에서 남은 여생을 보냈다. 그는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했다. 아이들은 그를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따랐다. 회장님은 죽는 날까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아이들을 위해 봉사했다. 그의 마지막은 평화로웠다. 그는 지훈과 지훈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며 눈을 감았다. 지훈과 지훈은 회장님의 장례식을 치러주었다. 그들은 더 이상 회장님을 미워하지 않았다. 그들의 복수는 증오를 넘어선 사랑과 용서로 마무리되었다. 지훈은 희망재단을 더욱 크게 키웠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동현장학재단을 설립했다. 아버지가 못다 이룬 꿈을 자신이 대신 이루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지훈과 지훈은 자신들이 겪었던 고통을 바탕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했다. 그들의 삶은 단순한 복수극이 아니었다. 그것은 용서와 희망, 그리고 진정한 사랑의 이야기였다. 그들은 세상의 진정한 승리의 의미를 보여주었다. 증오가 아닌 사랑으로, 파괴가 아닌 창조로, 절망이 아닌 희망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과 교훈을 주었다.